실록 대하소설 조선왕조 500년 제3권 한양전도 11번째 이야기 새 생명입니다. 사람책 5수레입니다. 연지는 귀산사를 향해 걸었다. 따르려는 유모와 꺽쇠를 뿌리치고 혼자 걸었다. 숲길은 이름 모를 새들이 기저귀무로 가득했다. 오랫동안 햇살이 들지 않아서인지 길은 눅눅했다. 연지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놓곤 했다. 지난 정월 대보름날 석보의 승방에서 태어날 아기가 6월 24날 축시의 사주를 타고 난다면 장상의 제목이라는 말을 들은 다음부터 연지는 가슴 설레임 속에서 살아왔었다. 태어난 아기가 장상의 제목으로 자라만 준다면 그 아이로 하여금 고려 왕실의 부흥을 위해 평생을 바치는 충신이 되게 하리라고 수없이 되뇌이면서 6월이 되기를 기다리며 살았다. 그것은 아버지 순창군의 유언을 따르는 일이기도 했거니와 연지에게 주어진 소임이기도 했기에 연지는 살아있음에 부끄러움이 없다고 스스로 다짐하기도 했었다. 그런 자부심과 소망이 잠시 전 꺽쇠의 전원으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더구나 상대는 이숙번의 아이였다. 이숙번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연지에게는 이가 갈리는 일인데 고려왕실의 핏줄을 이어받고 태어날 아이가 이숙번의 아이와 사주를 같이 하다니 연지는 몸서리치는 노여움을 간신히 참으며 귀산사의 경내로 들어섰다. 어서 납시오소서. 삼위승은 합장을 하며 연지에게로 다가섰다. 큰 스님께서는 어디에 계시는지요? 연지도 합장을 하며 물었다. 출타를 하셨사옵니다. 어디 멀리 가셨사옵니까? 그냥 늦으시겠다는 말씀만 계셨사옵니다. 행선은 모르시고요. 송구하옵니다. 서쪽 하늘은 노을로 물들고 있었다. 바람이 계곡의 물소리를 날라오는지 물소리는 쏴 하고 크게 들렸다. 승방으로 드시오소서. 아니옵니다. 잠시 서성이겠습니다. 연지는 경내를 거닐었다. 땅거미가 스며오는 명찰의 경내는 자빈들의 범접을 허락하지 않을 만치 고요 속에 잠기고 있었다. 이 무렵 석보는 하윤과 마주 앉아 있었다. 하윤은 한양 전도에 관한 일을 살피면서 경기 좌도 관찰 출척사에서 첨서 중추원사의 자리로 옮겨와 있었다. 자네 추동 정안군 댁에서 이숙번을 만날 일이 있었는가? 석보는 화제를 돌렸다. 있었지. 하윤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이숙번이 하윤의 안중에 있을 리가 없었다. 그때 태어날 숙번의 아이의 사주를 내준 일도 있었고 한데 그 일이 어쨌다는 게야. 어쨌다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이 말이지. 있었지. 날짜와 시만 맞추어 준다면 장상의 제목이 태어남이 아닌가. 참, 이 무슨 기괴한 일인가. 석보의 얼굴에는 낭패의 빛이 가득했다. 그제야 하윤이 긴장했다. 기괴하다니? 찌르듯 하윤이 물었다. 자네도 만나본 일이 있는 그 외 순창군의 무남동료가 있었지라는가? 있다마다. 그런데 실은 거기도 태기가 있거든. 해서 나도 6월 24날 축시에 태어나면 장상의 제목이라 했거든. 두 사람의 시선은 잠시 불꽃을 튀겼다. 석보는 하윤의 의견을 듣고 싶어 했다.
그 점에 있어서는 하윤이 한 수 위에 있음을 석보는 알고 있었다. 그럴 리야 없겠지만 같은 날 장상의 제목 둘이 태어난다? 혼자서 중얼거리는 말이지만 실상은 하윤에게 묻고 있음이었다. 서로 날이 같아도 시까지야 같으려고. 하윤의 대답이었다. 없겠는가? 없지. 있다면 아무 꼴도 되지를 않을 테고. 석보는 염주를 고쳐들면서 돌렸다. 알과 알이 부딪히는 소리가 잠시 이어졌다. 없었던 것으로 하세. 하윤이 한숨에 섞인 소리로 뱉었다. 이미 있었던 일이야. 양쪽 집안에서는 그 일로 가슴이 부풀어 있어. 그러니 이제 와서 어찌하겠느냐. 사주는 이미 갈라지고 만 것을. 갈라진다? 석보가 확인을 하듯 다시 물었다. 날짜와 시가 같으면 이는 이미 사주는 아닐 테지. 어느 쪽의 하나는 하늘이 도울 것이나 다른 쪽은 하찮은 난봉꾼이나 되겠지. 자네나 난 함구해야 하네. 이런 하윤의 의견을 석보는 수긍하지 않았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사주도 마찬가지, 관상도 마찬가지야. 굳은 일을 입에 담는 것은 도리가 아니야. 아시겠는가? 나무 관세음보살. 말을 마친 두 사람은 모두 침통해했다. 호사다마란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태어날 아기가 장상이 된다고 하면 싫어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연지는 하늘의 뜻이 고려왕씨를 버리지 않았음이라 믿었고, 숙번의 노모는 지난날의 좌절과 고통이 자식의 때에 이르러 말끔히 가시고 있다는 즐거움 속에 있었다. 그러나 하윤은 말했었다. 자네나 나는 함구해야 하네. 사주도 마찬가지, 관상도 마찬가지야. 굳은 일을 입에 담는 것은 도리가 아니야. 이날 이후 석보는 물론이요, 하윤도 태어날 아이들이 사주를 재론하지 않았다. 설사 그렇다고 해도 연지나 정씨에게 있어서는 지워질 수 없는 희망이었다. 이러한 희망은 사월이 가까워질수록 부풀어 올랐다. 초여름으로 접어들자 날씨는 뜨거우리만치 더웠다. 산일을 2달쯤 앞둔 4월 23일 연지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고려 왕조에서 왕씨로 사성된 사람은 모두 본성을 따르게 하고, 무릇 왕씨의 성을 가진 사람은 비록 고려 왕조의 후손이 아니더라도 또한 어머니의 성을 따르게 하라. 조정에서 이 같은 교서가 내렸다. 이른바 왕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성을 갈면 핍박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연지는 지난 3년 동안 성의 없이 살아온 셈이었다. 분명히 고려 왕실의 종친인 왕씨였으나 그것을 입에 담을 수가 없었다. 꺽쇠에게도 성은 없었다. 그러니까 동생인 장기도 제수인 순복에게도 성이 없었다. 교서가 발표되자 이들 세 사람은 연지 앞으로 모여들었다. 형수님, 우리도 성을 가져야지요. 형수님의 어머님 성을 따르면 될 것이옵니다. 연지의 눈에는 눈물이 괴었다가 흘러내렸다. 형님, 성이 없는 것이 늘 부끄러웠는데. 순복은 채 말을 마치지 못했다. 연지가 울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방아는 숙연해졌다. 아기가 태어나거든 큰 스님과 의논해서 정해요. 연지는 울음을 삼키며 띄엄띄엄 말했다. 웃어 보이려고 애를 썼지만 웃음은 돌지 않았다. 왕씨들은 성을 갈았다. 교서에는 어머니의 성을 따르라 했지만 왕씨의 성을 버리기가 싫어 덜어는 옥씨라고 했고 전씨라고 했으며 전씨라고 고치는 사람들이 있었다. 앞에 전씨는 온전전씨요, 뒤에 전씨는 밭전자 전씨라고 했다. 옥씨, 온전전 전씨, 밭전 전씨와 같은 글자는 모두 임금 왕자를 조금씩 변형한 글자가 아닌가. 그만치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성씨를 소중히 하고 있음이었다. 얼핏 보면 이 교서가 왕씨들에게는 살 길을 열어주는 조처 같지만
거기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었다. 하나는 왕씨들을 수장한 데서 오는 태조 이성계의 참여를 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왕씨를 합법적으로 소멸하게 하는 방편이기도 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한 달 뒤인 5월 30일에는 판삼사사 정도전이 조선 경국전을 지어서 바쳤다. 개국 이래 처음으로 이루어진 나라의 강령이나 진배가 없었다. 고려 말에 전제의 개혁안을 만들어낸 정도전의 학문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대전이었다. 경의 학문이 실로 높고 크미로다. 이제야 이 나라 조선의 이념과 강령이 이룩됨이 아닌가 망극하옵니다. 정도전은 허리를 굽히며 태조 이성계에게 치하를 겸손하게 받았다. 경의 업적이 만세에 빛날 것이요, 조선 경국전과 함께 경의 이름이 편전이었다. 태조 이성계의 곁에서 세자 방석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조준, 남원 등의 모습도 보였다. 조선 경국전은 조선 개국의 이념이자 강령이면서 석학 정도전의 정치 철학의 집대성이나 다를 바가 없었다. 정보위, 국호, 안국본, 세계, 교서 등으로 나누어 국가 형성의 기본을 논하여 조선왕조의 합당성을 설명하고 왕업의 지침을 거기에 적었으며, 동양의 전통적 관제를 따라서 육전의 관할 사무를 규정하였으니 이호 예병 형공을 이름이다. 이 한 권의 책으로 새나라의 규범이 정해졌음이로다. 과인은 이와 같은 경의 노고를 정령 치하할 말이 없음이로다. 허허허. 오랜만에 들어보는 태조 이성계의 티없이 밝은 웃음이었다. 전하, 미신은 오직 전하의 성은에 보답을 드리는 것이오며 이 나라 조선을 동방에서 뜬가는 나라로 이끌어가고 싶은 따름이옵니다. 태조 이성계는 희색을 감추지 못했다. 정도전에게는 말 한 필과 문이 있는 비단, 그리고 명주와 패근을 내려 그의 노고를 치하했다. 세자는 들으라. 예. 방석은 앳되고 귀여운 얼굴을 들었다. 사부를 하늘처럼 받들어야 할 것이니라. 사부의 학문을 남김없이 이어받아야 하지를 않겠느냐? 명심하겠사옵니다. 정도전은 물론이요, 남은까지도 세자의 총명을 흡족해 했다. 생각해보면 세자 책봉이 있을 때 방원의 반발로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세자의 자리는 날로 굳어져 가고 있었으며 방원은 추동에 은거한 채 힘을 쓰지 못하고 있었다. 방원은 그에게로 다가오는 천기를 잡기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견디고 있었으나 중신들은 그런 방원은 이제 아무 힘이 없는 존재라고 평가하고 있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태조 이성계는 날로 세자를 총애하고 있었고 정도전의 업적이 또한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으니 방원의 위치가 두드러져 보일 수가 없었다. 이럴 즈음 방원에게서 커다란 임무가 방원에게 주어졌다. 정도전의 조선 경국전이 바쳐진 다음 날인 6월 초하루, 방원은 태조 이성계의 부름을 받고 편전에 들었다. 내 얼굴이 상했질 않느냐? 어디 아픈 곳이라도 있느냐? 황공하옵니다. 방원의 얼굴이 전과 같지 않은 것은 그의 마음 탓이 아니겠는가? 조선 창업의 대공을 세워놓고도 권력의 중심 세력에서 밀려나 있다는 사실, 그것은 형벌이나 다를 바가 없다. 명나라에 다녀와야겠다. 방원은 흠칫 놀랐다. 또 무슨 일이 벌어지려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창업 초기에 방원은 선조들의 묘역을 능침으로 만들기 위해 동북면으로 갔었다. 바로 그때 세자 책봉이 있었질 않았는가. 조정에는 태조 이성계의 총애를 받고 있는 중신들이 많다. 그런데 왜 내가 가야 하는가? 그런 심중으로 방원은 대답을 보류한 채 망설이고 있었다.
명나라에 가면 황제를 배알하게 될 터이고 새 왕조가 창업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일들을 하문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 일을 내가 아니고 누가 감당하리. 방오는 안도했다. 그런 일이라면 자신이 아니고는 할 사람이 없으리라고 방오는 믿고 있었다. 일종의 자부심이기도 했다. 종묘사직의 크나큰 일을 위해서 어찌 감히 사양하오리이까. 방언의 씩씩한 대답이 있자 태조 이성계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너의 체질이 파리하고 허약해서 만리의 먼 길을 탈 없이 갔다 올 수가 있을지 큰 걱정이로다. 전하 심려 마시옵소서. 민씨 부인은 걱정이 앞섰다. 정한군이 명나라에 가는 것을 말리고 싶었다. 꼭 가셔야 할 일이옵니까? 왕명이 계신데 어찌하겠소? 다른 중신들도 계시질 않습니까? 방오는 한숨을 토해냈다. 이때 민씨 부인은 수태 중에 있었다. 지아비가 없는 동안 사안일을 맡게 되는 것이 싫었다. 민씨 부인은 이미 여러 번 출산하여 딸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아들은 셋씩이나 낳았지만 모두 일찍 잃고 말았다. 또 한 번 수태했음을 알게 된 그날로부터 8달이 되어가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민씨 부인은 남모를 불안 속에 있었다. 아무 일 없을게요. 심려치 마시오. 방언이 위로했지만 민씨 부인은 눈시울을 적셨다. 왠지 불안하고 겁이 났다. 허허허, 옹주답지 않구려. 장부의 기상이 아니셨소. 민씨 부인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아무데도 가지 않고 자신의 산일을 지켜주었으면 하는 것이 그녀의 소망이었다. 사내아일게요. 허허허. 방언은 이 같은 말을 남겨놓고 명나라로 떠났다. 남제와 조반이 호송했다. 민씨 부인은 허전한 나날을 보내야 했다. 설사 정한군이 무의 도식하는 한이 있어도 집에 있을 때는 그녀는 지아비를 대신하여 장차의 일을 도모하려 했다. 숙본에게 창칼을 사들이라고 분부할 만치 여장부다운 기계였으나 정한군이 떠난 다음부터는 집안이 온통 빈 것 같았고 마음 또한 허전하기만 했다. 그리고 불안했다. 벌써 3번이나 아들을 낳고도 붙잡지 못한 것이 수태 중에 있는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했다. 6월 20이튿날 저녁 무렵에 민씨 부인은 숙번의 처 정씨에게 산기가 있다는 전가를 받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런 두근거림이 공연한 이름을 알면서도 견딜 수가 없었다. 의주댁이 숙번의 집을 몇 번이나 다녀왔는지 모른다. 모두가 민씨 부인의 조바심 때문이었다. 내가 왜 이런지 몰라. 민씨 부인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 자신의 출산처럼 불안해하곤 했다. 숙번의 노모는 분주했다. 숙번은 헛간에서 가슴을 죄었다. 민씨 부인의 당부로 창가를 사서 간직해 둔 곳이었다. 책을 볼 때는 물론이요, 잠시 쉬고 싶을 때도 숙번은 헛간에서 쉰다. 그것은 민씨 부인의 당부를 소중히 하려는 숙번의 충성심이기도 했다. 밤이 이슥해지자 정씨의 비명은 헛간까지 들렸다. 숙번은 헛간에서 달려나가 노모의 방문 앞까지 갔다. 정씨의 비명이 숙번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어머니, 아니 됩니다. 참으라고 하세요. 아직 20이틀이에요. 20사흘이 아니에요. 숙번은 그렇게 소리치고 마당을 서성거렸다. 6월 20사 축시. 숙번은 하윤이 일러준 사주를 생각하고 있었다. 또 그것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었다. 정씨의 비명은 다시 들렸다. 안 된다니까. 숙번은 소리쳤다. 숨이 가쁘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청명한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쏟아질 듯이 반짝이고 있었다. 방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숙번은 미소했다. 안도이기도 했다. 잠시 후면 20사흘이 된다. 그때까지만. 숙번은 땀을 흘리고 있었다. 종이를 이글거리던 무더위는 좀처럼 식지 않았다. 숙번은 뒷곁으로 걸음을 옮겼다.
냉수를 세차게 마시고 잠시 막혔던 숨결을 크게 토해냈다. 꺽쇠의 집에서도 같은 사정이 빚어지고 있었다. 연지도 몸을 뒤틀며 비명을 질렀다. 형님, 아가씨. 순복은 연지의 손을 잡고 있었고 유모는 연지의 이마에 도단한 땀방울을 닦았다. 문 밖에 있는 꺽쇠는 연지의 비명이 울릴 때마다 함께 몸을 뒤틀며 괴로워했다. 저 같은 고통이 왜 안 하기가만 있는지 야속한 심정도 들었다. 장기가 다가섰다. 형님, 24을이겠지요. 자실게다. 꺽쇠는 힐끔 하늘을 쳐다보며 말했다. 자시면 11시부터 1시까지, 축시는 1시부터 3시까지, 지금처럼 시계가 있다면 간단한 일이나 당시로서는 살아온 경험으로 그것을 감지할 뿐 정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낮에는 해를 보고 밤에는 달이나 별을 보고 시간을 안다. 석보 스님의 말씀대로 축시에 순산하셨으면 합니다마는 이르다 뿐이냐. 부처님의 자비로움이 계실 것이니라. 꺽쇠는 부처의 자비에 의지했다. 승려가 되려 했던 그의 꿈은 이루어지진 않았으나 생각과 행실은 부처의 귀위에 있었다. 연지의 비명 같은 신음소리가 몇 번인가 더 들렸다. 그때마다 꺽쇠는 쥔 주먹에 힘을 주며 하늘을 보았다. 축시옵니까 형님? 장기는 초조하게 물었다. 그런 것 같기는 하다마는 좀 이른 것도 같고. 꺽쇠의 대답은 애매했다. 오늘따라 확신이 서지를 않았다. 연지의 비명소리에 이어 신생아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꺽쇠와 장기는 방문 쪽으로 몸을 돌렸다. 방문에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순복이가 방문을 나서고 있었다. 아주버님, 옥동자입니다. 순복은 쏟아놓듯 말하고 부엌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형님, 옥동자랍니다. 꺽쇠는 다시 하늘로 시선을 옮겼다. 좀 이르다 해도 축시일 테지. 꺽쇠는 다짐하듯 중얼거렸다. 잠시 후 그는 잊었던 일을 생각해낸 듯 숙번의 일을 떠올렸다. 견딜 수 없는 궁금함이었다. 뛰듯이 마당을 내달았다. 형님 어딜 가십니까? 장기가 소리쳤으나 꺽쇠의 모습은 이미 보이지 않았다. 꺽쇠는 혼신의 힘을 다해 숙번의 집으로 달렸다. 하윤 대감의 말이 사실이라면 거기도 지금쯤 아기가 태어나야 했다. 꺽쇠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며 달렸다. 온몸은 물에 빠진 것처럼 젖어 있었다. 숙번의 집 마당에는 마천목, 모기네가 와 있었다. 이들은 숙번을 애워싸고 있었다. 정씨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서둘러요, 축시라니까. 숙번이 소리쳤다. 이 같은 광경을 꺽쇠는 선명하게 바라볼 수가 있었다. 정씨의 비명도 숙번의 외침도 빠뜨리지 않고 들을 수가 있었다. 형님, 몇 각이나 되었습니까? 인시로 들어서는 것 같다. 같은 값이면 축시라고 하세요. 별자리를 보세요. 아직 축시 아닙니까? 숙번은 축시를 고집했다. 한각 흘러가는 시각을 축시에 묶어두고 싶은 심정이었다. 내가 축시라면 축시일 테지. 애기 울음소리가 울렸다. 숙번은 천목의 옷자락을 낚아채며 소리치듯 물었다. 형님, 축시요. 틀림없이 축시죠. 축시라고 하세요. 축시가 틀림없죠. 그래, 축시다. 허허허. 천목은 이죽거리며 축시라고 했다. 숙번은 전신의 맥을 풀듯 잡고 있던 옷자락을 놓았다. 노모가 나왔다. 떡두꺼비 같은 아들일세. 숙번은 쓰게 웃었다. 축시를 조금 벗어났을성 싶은 게 마음에 걸렸다. 결국 아들을 얻은 기쁨과 사주로 인한 근심이 함께 싹틈이었다. 숙번의 이와 같은 심경은 연지에게도 있었다. 아들을 얻은 연지의 기쁨은 헤아릴 길이 없었다. 아버지 순창군의 영혼 앞에 자신이 해야 할 소임을 다했다는 안도도 있었고, 꺽쇠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갚았다는 마음도 들었다. 꺽쇠가 연지의 곁으로 다가앉아 지엄이의 노고를 위로한 것은 동이틀 무렵이었다. 그는 숙번의 집을 뒤로 하고 잠시 산책을 하면서 일그러지려는 마음을 달랜 다음에야 방으로 들었던 것이었다.
숙본의 집 일은 입에 담고 싶지 않았다. 연지를 생각해서였다. 새 생명의 탄생, 그것은 언제 어느 곳에서나 축복을 받아야 할 경사가 분명했다. 연지가 사내 아이를 얻은 것은 고려왕실 종친의 핏줄이 이어짐이었고, 숙본이가 아들을 얻은 것은 새 왕조가 키워내는 새 인물의 핏줄이 태어났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두 아이에게는 석보와 하윤의 예측한 사주 때문에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생겨난다. 그런 운명의 새 생명이 거의 같은 시간에 고고한 소리도 요란하게 태어난 것이었다. 그 같은 일들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벌어지는 하나의 잡사에 불과한 일이다. 시대의 흐름이란 이와 같은 잡다한 일들을 포옹하며 쉼없이 흘러간다. 새 왕조의 조정은 의욕에 차 있었다. 조선 경국전이 완성되자 거기에 준한 개혁의지가 불타올랐다. 행정구역의 통폐합도 이때 이루어진 일이다. 넓은 고을과 좁은 고을을 조정하고 지명도 고쳤다. 지금까지 양광도라 불러오던 땅을 충청도라 했고, 강릉 교주도를 강원도로, 그리고 서해도를 고쳐 풍해도라고 했으니 지금의 황해도를 말한다. 석본은 인경을 치고 막 종각을 나서고 있었다. 삼위승이 호들갑스러운 몸놀림으로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큰 스님, 웬 수선이 그리 요란스러우냐. 스님 아가씨께서 옥동자를 순산하셨다 하옵니다. 20살이라고 하더냐. 그러하옵니다. 땀에 젖은 삼위승의 얼굴이었다. 기쁨에 들떠 있는지 한박 같은 웃음이 담겨 있었다. 시인은 언제라고 하더냐. 석본은 하윤과 더불어 태어날 아기의 사주를 재현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잊고 있는 모양인지 다그치듯 물었다. 길에서 장기를 만났는데 거기까지는 아니 여쭤보았사옵니다. 허허허, 내가 아무래도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보다. 아니, 먹었사옵니다. 삼위승은 얼굴을 붉히며 정색을 했다. 석본은 걸음을 옮겨 법당으로 들었다. 새로 태어난 연지의 아이를 위하여 불공을 드렸다. 그리고 며칠 후 꺽쇠가 찾아왔다. 스님께서 정해주신 사주옵니다. 석본은 숙본의 집이를 물었다. 꺽쇠는 그날에 있었던 일을 소상히 고했다. 석본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하다가 이내 웃음을 섞으며 화제를 돌렸다. 허허허, 내 놈이 아가씨와 혼인을 아니하겠다고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애아버지가 되었질 않느냐? 그러하옵니다. 꺽쇠의 대답은 기쁨으로 넘쳐 있었다. 석본은 자신이 앉아있는 방석 밑에서 하얀 봉투 한 장을 꺼내서 꺽쇠에게 건넸다. 꺽쇠는 어리둥절하며 봉투를 받았다. 펴보아라. 꺽쇠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고 글자가 쓰여있는 종이를 폈다. 옥세운. 그렇게 쓰여 있었다. 꺽쇠는 옥세운이라고 중얼거리듯 읽고 나서 석보를 본다. 새 왕조에서는 지난번에 모든 왕씨들에게 어머니의 성을 써도 좋다고 교서가 내렸느니라. 기억이 났다. 그날 연지에게 성을 갖고자 졸랐던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기왕 왕씨의 성을 쓸 수 없는 바에야 꼭 어머니의 성을 따를 것도 없고 해서 임금 왕자에 점을 하나 찍어서 성은 옥시라 했고 이름은 세운이라고 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운수를 타고났음이라 그리 지었느니라. 하여와 같은 은혜를 주심이옵니다. 꺽쇠는 합장을 하고 머리를 숙였다. 아들이 옥세운이라면 내 성도 마땅히 옥시가 됨이니 그리 알라. 예, 아가씨께서도 크게 기뻐하실 것이옵니다. 귀산사의 경례를 벗어난 꺽쇠는 발길을 재촉했다. 아들의 이름이 생기기도 했거니와 자신에게도 성이 생겼다. 세훈아, 이놈 세훈아. 꺽쇠는 아들의 이름을 입속에서 굴렸다. 아무리 굴려도 낯설지 않은 이름이었다. 그런 꺽쇠의 뒤를 숙본의 노모가 따르고 있었다. 노모가 등남 불공을 올려준 석보를 찾아와 시주를 하려
했을 때 석보와 꺽쇠가 주고받는 말을 듣고 아연했다. 집이라도 알아두어야지 집이라도. 노모는 허둥지둥 꺽쇠의 뒤를 따르고 있었으나 꺽쇠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성을 얻었다는 생각, 아들의 이름이 정해졌다는 기쁨만으로 가슴은 뻐근할 만치 벅차 있었다. 노모가 아닌 다른 사람의 미행이 있어도 꺽쇠는 몰랐을 것이다. 꺽쇠가 살인문으로 모습을 갖추자 노모는 걸음을 늦추었다. 꺽쇠의 집을 알았다는 안도감으로 다리가 후들거렸다. 노모는 턱까지 치받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꺽쇠의 집으로 접근했다. 볼품없는 초가집이었다. 방에는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연지는 자리에 누운 채 꺽쇠가 건네주는 봉투를 받았다. 애기의 이름입니다. 옥세운. 연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중얼거렸다. 아가씨, 석보 스님의 대은이 하늘에 계시옵니다. 고려 왕조 종친의 핏줄임을 일깨워 주심이 아니옵니까? 임금 왕자에 점을 하나 찍어 옥시옵니다. 유모가 눈시울을 적시며 감동했다. 그러하옵니다. 모든 왕씨들은 그 어머니 성을 따른다지만 그리할 것까지 없다고 하셨사옵니다. 연지는 몸을 돌려 누우며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를 보았다. 아기는 잠이 들어 있었다. 세운아, 이 세상의 모든 운이 내게 있다고 큰 스님께서 세운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구나. 세운아, 세운아. 연지는 울고 있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간에 겪은 몸서리치는 서름이 밀려오는 모양이었다. 유모도 울었고 꺽쇠도 울었다. 담장 밖을 서성이던 숙번의 노모는 발길을 돌렸다. 눈물이 앞을 가려 견딜 길이 없었다. 태어난 손자가 장상의 사주를 타고났다 기뻐하던 일도 지난날의 모든 좌절과 구초가 씻은 듯이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도 산산조각이 나고 마는 그런 허망한 심정을 안고 노모는 걸었다. 잊으려 해도 잊혀지지 않았다. 지난날 전 남편의 소생의 아들을 데리고 무녀를 찾아갔을 때 무녀는 말했었다. 이 아이 동생으로 해서 집안이 크게 번창합니다. 그때는 과부였다. 자식이 또 생기리라고는 짐작도 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뜻밖으로 이 씨에게 재가를 하게 되었고 거기서 숙번을 얻음으로써 무녀의 말을 믿으며 살아온 노모였다. 숙번이가 정안군 방원에게 발탁되고 새나라 창업에 공을 세웠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등과를 했고 양가의 규수를 며느리로 맞았다. 아직은 말단 미직이나 자습이라는 버스를 얻었다. 거기에 며느리 정씨가 수태를 했고 태어난 손자가 장상의 사주를 안고 태어났다. 자고 나면 경사가 문 앞에 와 있었던 요즘이었다. 그런데 금지옥역과도 같은 손자와 같은 날에 태어난 아기가 있음을 오늘 알게 되었다. 끝장이라는 생각뿐이었다. 노모는 비오듯 흐르는 눈물을 닦지 않았다. 그저 앞날에 있을 일만이 걱정스러웠다. 한여름의 햇볕은 따가웠다. 바람 한 점 없는 날이었다. 노모의 우려는 적중했다. 태어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두 아이가 동시에 경기를 시작했다. 동시에 경기를 했다는 사실은 물론 뒤에 한 일이었다. 장기야, 꺽쇠가 방문을 열어젖히고 황급히 마당으로 내려섰다. 왜 그러십니까, 형님? 마당에서 낫을 다지고 있던 장기가 놀라서 엉거주춤 일어섰다. 네 빨랑 가서 큰 스님 좀 메시고 오너라. 세운이 몸이 불덩이야. 아니 왜 갑자기 그런다죠? 빨리 모시고 오라니까 빨리. 장기는 파랗게 질린 꺽쇠의 얼굴에서 사태의 다급함을 읽었는지 들고 있던 낫을 함부로 내팽개치고 뛰쳐나갔다. 꺽쇠는 잠시 어이없이 서 있다가 방으로 들었다. 얼 세운아 엄마다 울지 말고 옳지. 연지에게 안긴 세운이는 울음을 그치는가 싶더니 하얀 눈알을 굴리면서 격렬을 일으켰다. 이번 장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장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